네, 여러분들 이종호 전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의 핵심 멤버였죠. 김건희와 최은순의 통장을 관리했다는 사람입니다. 2년 전부터 취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제 방송을 좀 오래 들었던 분들은 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이정필이라는 말을 하고 이지우라는 말을 하고 그거는 1차 주가 조작단이었어요. 사실 법원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이나 사건 수사 기록을 보면요, 이종호의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종호의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저희는 언제부터 이종호의 녹취나 이런 존재는 취재가 JTBC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냐면 4월이에요. 4월. 5월 4월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터뜨리면 파급 효과가 없죠. 그래서 알고도 저희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저희가 큰 거 취재한다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진짜 큰 거 취재하고 있다라고 다 됐다라고 했는데 발표를 못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죠? 우리 잼님이나 다들 우리가 취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미 취재는 끝났는데 여러분들 왜 얘기 안 하냐고 계속 그랬죠. 그쵸? 여러분들이 왜 얘기 안 하냐? 여러분들의 이 사건의 핵심 주인공은 누구였냐? 가장 큰 공을 세운 거는 이재일 변호사예요. 의외죠. 이재일 변호사가 언제부터 방송을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월 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일 변호사가 왜 4월 달부터 방송을 안 했냐? 이 바닥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랑 라임 사건의 전문가는 이재일 변호사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임 사건의 주범이었던 김봉현의 변호인이 이재일 변호사였고, 그 라임 사건과 도이치모터스의 사건을 같이 수사했던 검사들이 같은 팀이었어요. 이재일 변호사가 언제부터 방송 안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재일 변호사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JTBC 기자들이 라임 사건이나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왔겠죠. 저희가 아직 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끝나면 저희가 뉴스공장에 이재일 변호사랑 와갖고 이 녹취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단톡방 있죠. 단톡방 다음 주에 터질 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톡방의 등장인물 여러분들 누구까지 알아요? 이종호, 그 다음에 공익제보자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청와대 전 경호처 3명밖에 모르죠. 이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5명입니다. 5명. 여러분들 요 3명밖에 모르죠. 이종호, 김규현 변호사, 그 다음에 전 청와대 경호처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송호종입니다. 송호종. 나머지 2명은 누굴까요? 이 나머지 2명이 다음 주에 터집니다. 이 나머지 2명은 누구냐면 둘 다 최 씨예요. 한 명은 남대문 경찰서 전 뭐뭐뭐 출신이고요. 한 명은 사업가입니다. 둘 다 최 씨예요. 둘 다 최 씨고 한 명은 사업가인데 이 사람의 증언이나 녹취가 다음 주에 터질 겁니다. 둘 다 저는 이름을 알아요. 최땡땡 최땡땡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은 송호종, 이종호, 김기현까지 아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다음 주에 터질, 제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녹취록 10개도 더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실명은 조금 터진 다음에 알려줄게요. 제가 2명 다 최 씨예요. 아니에요. 둘 다 남자예요. 둘 다 남자인데 맞아, 우린 실명제잖아.
최동식, 최태경, 그냥 얘기하지 뭘. 어차피 우린 실명제잖아. 최동식과 최태경 다음 주에 터집니다. 최동식, 최태경은 다음 주에 터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여러분들 핵심은요. 지금 유튜브들이 너도 나도 단독 취재 그래갖고 막 그 삼부토건 막 이렇게 엮어갖고 뭐 조원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건에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이재일 변호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이거를 얘기해 줄게요. 이 공익제보자 있죠. 제가 직접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익제보자가 어디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죠. 그쵸? 이 공익제보자가 검사 출신이죠. 이 사람 검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남양주 지청에 근무할 때 이 도이치 검사랑 라임 수사를 했던 분들이 이 공익제보자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규현이랑 자꾸 얘기하네. 이종호랑 해병대 출신의 선후배 관계를 떠나서 김규현 변호사가 그래서 잘 아는 거예요. 김규현 변호사가 검사 출신일 때 자기 상관들이 도이치 검사, 라인 검사들이 다 있던 겁니다.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가 그걸 다 아는 거죠. 엮여 있는 거죠. 응?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종호 녹취록의 핵심은 한동훈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이 언제 갑자기 뜬금없이 국힘당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고 최병 사건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뜬금없이 한동훈이가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최병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나중에 했어도 되는데 한동훈이가 희한하게 전당대회 자기 출마한다 그러면서 최병 사건은 자기는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라임 사태 수사했던 사람들이 물론 윤석열과 한동훈 둘 다 친한 라인이었죠. 옛날에는 똑같은 윤석열 라인이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송경호예요. 송경호. 송경호가 누구였어요? 중앙지검장이었죠. 그쵸? 중앙지검장은 어떻게 됐어요? 송경호 좌천됐죠. 그쵸? 중앙지검장은 좌천됐잖아. 그러면 윤석열과 더 친하겠습니까? 한동훈과 더 친하겠습니까? 송경호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혐의가 있어서 소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가 다 날아갔는데, 그러면 이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이종호야. 그러면 한동훈이는 어느 정도 이 이종호와 김건희 이런 사람들 이런 관계를 몰랐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들 정보가 있고 라임 사건 이런 사건을 도이치 라임 다 연결되고 이 녹취록을 JTBC나 여기저기서 정보가 있다는 것들을 알고 미리 터뜨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도이치모터스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다가 이창수로 맡기면서 다 날라갔거든. 그쵸? 다 날라갔잖아. 그러면 송경호나 이런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갖고 이 사건들의 내막을 모를까? 이종호가 어떤 짓을 하고 다니고 지금 이종호가 뭘 하고 다니고 검찰은 정보가 다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JTBC가 뭘 수사하고 갖고 있고 뭐 저기 그 공익제보자가 뭘 제보했고, 공익제보자가 여러분들 몇 월에 공익제보자 신청을 하냐면 6월에 합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6월에 공익제보자로 신청을 해요.
여러분들 공익 제보자로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통신보호비밀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녹취를 까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공익 제보자로 등록을 해놔야지 통신보호비밀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통신보호비밀법에서 그래서 김기현 검사는 검사이기 때문에 먼저 6월 달에 공익 제보자의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종호와 나눴던 어떤 이런 그 녹취록이나 이런 게 까진 거예요. 그러면 검사들이나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공익 제보자로 누가 신청을 했다 이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이명수 기자가 그걸 못한 거예요. 이명수 기자가 사실상 공익 제보자로 먼저 신청을 하고 7시간 녹취록을 깠다라고 하면 이명수 기자는 통신보호비밀법에서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통신보호비밀법이 뭐가 있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이종호와 공익 제보자가 나눈 대화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부정하면 어쩔 수 없잖아. 이종호가 그러잖아. VIP 김건희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김건희라고 했다가 그냥 처음엔 김가관 사령관이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김건희다라고 얘기했다가 자기가 거짓말했다라고 했다가 말을 막 바꾸죠. 이 사건에 소름 돋는 걸 얘기해 줄게요. 8월 28일 날 이종호와 김기현 변호사가 압구정동에서 만납니다. 실제로 만나서 이거는 전화가 아니에요. 이건 전화 통화가 아니에요. 8월 28일 최혜병 사건이 터진 다음에 한 달 후에서 2-3시간의 식사 자리를 가져요. 대면이죠. 만나서 2-3시간의 대화를 하죠. 이 녹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녹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부의 끝장은 8월 28일 이종호와 공익 제보자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왜 이게 핵심이냐? 아니, 잘 들어봐. 이게 왜 핵심이냐? 녹취록은 본인 둘만의 통화죠. 그쵸? 잘 생각해봐요. 녹취록은 둘만의, 전화니까 둘만의 녹취를 할 수밖에 없죠. 대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이종호가 김건희와 통화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리에서 이종호가 윤석열과 통화하거나 제3자와 통화하는 게 녹취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끝나는 거죠. 만약에 공익제보자가 녹취를 하고 있는데 이종호가 잠깐만 내가 VIP랑 통화 좀 할게. 여보세요. 여사님. 여보세요. 이게 만약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통신보호 비밀법에 걸릴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녹취는 이종호와 공익제보자가 둘이 통화하면 그거밖에 없지만 대면하는 순간 갑자기 딴 사람한테 전화가 온다든가 그런 말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아직은 녹취록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녹취록이 저희가 취재해보면 70%에서 80%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앞서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그쵸? 잠깐만요.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어...
잠깐만 여러분들. 입수는 입수는 6월에 JTBC가 4월에 취재를 해서 시작해서 6월에 방송에서 입수된 거는 맞고요.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8월 28일 압구정동에서 전화 녹취가 아니에요. 대면 2-3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그 대화를 나눌 때 이거를 지금 다 취재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 취재하고 있고,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톡방 안에 있었던 5인 중에 양최 씨, 얘가 어떤 그 녹취록이 아마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라고 하네요. 위험하다고. 저희가 일단은 방송사에서 나오는 거 보고 다음은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잘 참고 있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재일 변호사가 언제부터 방송을 안 했었냐? 4월부터 안 했고, JTBC는 4월부터 이제 취재를 시작했고, 결국 6월에 입수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 2023년 8월 28일 날 압구정동에서 이종호와 직접 만났던 사람, 그 녹취가 우리는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익제보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누구를 찾아가라. 이거는 뭔가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 공익제보자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누구를 찾아가라 이런 말까지 하는 거 보면 뭔가를 들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를 잘해야 돼요. 한동훈이가 타이밍상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느닷없이 최혜병 특검을 받겠다. 이거는 그동안 한동훈과 더 친했던 송경호나 그 도이치모터스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사실상 이종호의 존재나 여러 가지 이종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김건희 최은순의 계좌를 관리해주고 가장 이득을 많이 내게끔 해줘갖고 이종호와 김건희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던 중앙지검 검사들인데 좌천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흐름, 이 정보는 한동훈이가 꿰뚫고 있었다. 한동훈이가 이것은 다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자꾸 삼부토건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이 사건에 자꾸 가지치기로 나가면 안 돼요. 8월 28일 압구정동 식사에서 2시간 반 동안 외부에서 이종호 전화로 걸려오거나 이종호가 직접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VIP 또는 V1, V2 그 녹취록이 존재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은 요까지만 하라고 하니까 오늘은 요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톡방 있죠, 골프 모임. 거기에 이제 양최 씨가 등장할 거예요. 한 분은 남대문 경찰서 땡땡땡 출신이고요. 한 명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이 사업가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다음 주에 이제 JTBC나 조선일보가 어떻게 터뜨릴지를 저희가 보고 그거에 대해서 AS를 해주고, 이 일이 딱 끝나면요, 이 일이 어느 정도 이제 핵심적인 사안들이 나오고 주요 보도가 나오면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전문가는 이재일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재일 변호사와 제가 뉴공에 나가서 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변에서 많이 말리네요. 위험하다고.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예비경선 예상한 날이 됐죠. 원외에서는 정봉주 의원님이 유일하게 생존할 것이다. 제가 이 선거판 분석하는 거는 예전부터 잘하는 거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성윤, 현직에서는 이제 이성윤 의원이 떨어졌는데 이제 5명 이제 싸움이 돼요. 이 5명 싸움이 되면 누가 불리하냐면 전현희, 이현주 이런 초선들이 불리합니다. 왜 그러면 아직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초선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마 제가 보면 강선우, 전현희, 이현주 이 세 분이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선거는 젖싸움이기 때문에 조직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김병주 의원님도 통과했고 한준호, 강선우, 민영배, 김병주, 김민석, 전현희, 이현주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실 이제 누가 가장 표를 많이 받았나 그거는 당 선관위가 알겠죠. 그렇죠? 전현희, 이현주 3선이에요, 초선이 아님. 나갔다 왔잖아. 이 사람아, 나갔다 오면 조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전현희 의원은 한번 쉬었잖아. 쉬었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현주는 밤이당 국민의힘 거쳐갖고 오는 순간 조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새롭게 조직을 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당 선관위는 누가 가장 표를 많이 받고 누가 1등을 했는지 이미 알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런 거는 발표를 안 하겠죠. 어쨌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8명, 현직 7, 원외 정봉주. 당연히 정봉주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누가 1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우주가 자기를 돕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1등했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믿을 수는 없죠. 예. 온 우주가 정봉주를 돕는데 분명 정봉주 의원님은 자기가 1등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최고위원 떨어진 분들도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이게 참 이런 경선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떨어진 사람도 아쉬운 사람이 이번 경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 온 우주가 돕는 분이 몇 등을 했을지는 당 선관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요 뉴스. 오늘 가장 전 세계를 강타한 거는 트럼프. 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암살 시도의 어떤 희생이 될 뻔했습니다. 테러가 발생했죠. 그렇죠? 지금 미 대선 3개월 앞두고 유력 후보 암살 시도. 이거는 트럼프, 와, 제가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끝났어요. 미 대선은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진짜 정치적 순발력이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총알이 날라오니까 일단은 단상 밑으로 숨었다가 웬만한 사람들은 경호원이랑 같이 퇴장을 하는데 그 앞에서 이 사진 한 장에 미국 대선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 누가 나와도 트럼프를 못 이깁니다. 이 대선 한 장에 미 대선은 끝난 거예요. 이 대선 한 장에 이거 미국 성조기가 뒤에 있고, 이거 보세요. 미국 성조기가 뒤에 있고 피를 흘리면서 이 대선 한 장에 끝난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미국의 트럼프 지지층은 완벽하게 이제 미국 대선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11월이에요. 트럼프 지지층은 이제는 긴가민가했던 사람들까지 이제 총 결집이 되는 거예요. 저 사진을 저 순간에 찍을 생각을 했던 트럼프가 결국은 이 사진 한 장으로 미 대선은 끝났다. 이건 짤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총알이 비껴나갔다 정도면 어떻게 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총알이 귀를 뚫고 나갔거든요. 이거는 짤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도란프나 이재명 당대표님이나 이 정치적 테러 이거에서 살아나오면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봤죠.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0. 몇 cm만 잘못 찔려도 정말 큰일 날 뻔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도 이재명 당대표의 테러에 의해서 민주 진영의 지지층은 결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미국의 저 테러 암살 시도했던 저 저격범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기 때문에 저거를 음모론으로 몰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트럼프 지지층은 이제 결집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귀 총 맞자마자 I'm okay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딱 이 사진 한 장이 끝났어요. 대선. 바이든은 지적 지금 맑게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이거 갖고 논쟁하고 있는데 적어도 트럼프는 총알이 날라와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는 이 장면 하나가 끝났습니다. 왜 그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검찰에서 사실상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모든 어떤 성추문 스캔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트럼프 지지층이 약간 분화되는 게 있었어요. 트럼프 지지층이 약간 분화되는 감이 있었는데 이 피 흘리며 주먹시켜드는 거 하나만으로 대선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하기 전에 좀 창피한 뉴스 하나만 좀 전해주고 갈게요. 이 어두운 미래 신임 대표의 전병현 전 의원이 됐는데 여기에 신임 대표니 뭐니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지지율이 0%예요. 지지율이 0% 나오는데 무슨 반등이 있습니까? 그쵸? 마치 민주당 안에 있을 때나 이낙연이가 거물 정치인이고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제가 탈당을 하면 많은 의원들이 지금 보따리 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다가 아무도 안 따라 나가고 지지율 0.2, 0.3 이런 정당에 무슨 새로운 미래니 당 신임 대표를 바꾸니 이런 정당은요 그냥 없어지면 돼요. 그렇죠? 그냥 없어지면 됩니다. 그래놓고 지지율 안 나오니까 지네끼리 싸워요. 노선 갈등 더 웃기죠. 그 다음에 제가 민주당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좀 민주당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민주당에 좀 불만이 있었냐면 민주당이 뭔가 순서를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윤석열 탄핵 청문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민주당 웬만하면 안 깔라고 했었다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탄핵 청문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 탄핵 수사 청문회가 중요했었어요. 이재명 당대표 제가 며칠 전부터 뭐라 그랬죠? 검사 탄핵과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이게 속도전이다.
이게 지금 검사 탄핵 문제나 이재명 당대표의 이 지금 재판이 속도전이기 때문에 이 현재 검사 탄핵 4명이 된 게 이제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이게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에 대해서 이게 후순위에 밀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굉장히 불만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응?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 지금 검사 탄핵을 해야지 이놈들의 죄가 밝혀지고 그러면 이놈들의 기소나 이놈들이 그 공소장을 작성한 놈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부 허위 공소장을 작성했다. 그러면 검사 탄핵과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면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대해서 1심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었거든요. 응? 그래서 내가 이거 순서가 좀 잘못됐다. 갑자기 청원 5만 명이 돌파하면서 막 자꾸 이게 윤석열 탄핵 청문회로 흘러가는 이게 큰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는 내심 윤석열 탄핵 청문회가 막 부각이 되는데 내심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맨 앞에서 총대를 메고 비바람과 칼을 맞을 생각을 하고 당대표에 도전을 하는데 검사 탄핵이 먼저 진행되고 윤석열 탄핵은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검사 탄핵을 찝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용민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님이나 아차 싶어갖고 검사 탄핵 조사 미룬 것 아니다. 8월 중에 마무리하겠다.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이재명 당대표님이 자기 입으로 그 얘기가 할 수가 없잖아. 검사 탄핵부터 해야 된다.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지금 검사들이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민 의원님이나 왜 그러면 김용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그 지금 검찰개혁 TF 침당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요거를 계속 짚고 싶었는데 괜히 제가 끼는 것 같아갖고 그 일정상 늦어지는 건 없다. 그래갖고 검사 4명에 대한 조사도 8월 중으로 마무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님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이미 그거는 정청래 의원님은 검사 탄핵은 검사 탄핵대로 진행되는 거고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의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정청래 의원님이 한 발 더 나가서 검사 탄핵 여당 변호사를 해임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그 당시에 손준성 그 다음에 다른 검사들 우리가 탄핵안 올렸잖아요. 그때 법사위원장이 멸치였잖아. 그래갖고 이제 멸치가 법사위원장이니까 국회 차원에서 그 손준성 검사랑 걔네들 그 변호인을 국회랑 맞서서 싸울 사람을 여당이 여당이 지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멸치가 임명한 그 국회 차원의 변호사를 해임을 하고 이제 민주당이 새로 해임을 했다. 그러니까 손준성, 이정석 검사 탄핵 심판에 그 당시에 멸치가 그 임명한 대리인이 국회 차원에서 이제 싸웠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님이 걔네들을 해임하고 아마 김유정 변호사, 김용관 변호사의 후임, 멸치가 임명했던 김용관 변호사의 후임으로 김유정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 맡을 것이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일부러 질 수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추미애 장관님이 그 당시에 윤석열 징계해준 것도 1심에서는 추미애 장관님이 이겼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지는 재판을 해갖고 윤석열이 그러니까 법무부가 사실 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 이거는 전당대회가 아니죠. 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라고 부르지 마세요. 국힘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거는 분당대회입니다.
네가 이겨도 분당, 내가 이겨도 분당. 둘 중에 하나 이겨도 분당이에요. 자폭, 자해. 이거는 제가 그리고 예상한 대로 그대로 돌아가죠. 나국상은 원희룡 나도 알아. 응? 제가 얘기했잖아. 분명히 나국상이가 3등 할까봐 투표 전에 원희룡과 단일화 급한 거는 친윤이니까. 친윤이 급하니까 친윤표는 조직표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저는 뭐 천황 폐암 만세 1년마다 한 번씩 외치는 사람이고 뭐 피부과 뭐 1억 정도야 뭐 저는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이지랄 떨거든. 그러니까 뭐 제 지지자들은 수도권에 뭐 많이 분포돼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친윤표가 저를 하면 제가 한동훈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이지랄 떨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과 한동훈을 같이 깠던 거예요. 요거는 제가 저번부터 얘기하는데 이제 국힘당의 가장 여러분들 지지 세력이 가장 많은 거는 TK죠. 대구 경북. 대구 경북에서 어떤 전당대회의 분위기가 사실 이제 국힘당의 전당대회에 누가 될 것이냐를 좀 판가름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대구 갔더니 이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35년 구형한 사람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좌파론, 한동훈 보수 괴멸론 이런 것들을 했고, 근데 대구 경북의 민심이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워낙 윤석열에 대한 대구 경북에서도 반감이 많다 보니까 지금 국힘당을 다시 살리려 그러면 대통령과는 결별을 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그러다가는 또 국힘당 망가진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갈등을 하면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한동훈이가 유력하죠. 그쵸? 여러분들이 보셔도 한동훈이 유력하죠. 저는요,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돼도 친윤 세력과 김건희는 한동훈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돼도 공격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네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싸움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등판했다라는 것은 한동훈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당대회가 딱 끝나면 한동훈이가 세상에 올 것이다.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당대회가 딱 끝나면 한동훈이가 모든 당권을 잡고 한동훈이의 세상이 오고 윤석열이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천만의 말씀. 윤석열은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절대 한동훈이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도는 소리가 뭐냐? 김옥균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들어봤어요? 3일 천하. 당대표가 되더라도 3일 안에 끌어내린다. 그래서 3일 천하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그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는 게 댓글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댓글팀이라는 말은 왜 안에서 자기네들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터뜨린 거냐면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댓글팀에 관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증거가 까지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대표 되자마자 댓글 공작에 휘말려 갖고 한동훈은 피의자 신분이 되고 결국은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댓글 의혹을 장해찬이나 여기저기서 이제 터뜨렸기 때문에 이제 고소고발이 민주당에서 만약에 들어가고 한동훈 특검에 포함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이는 연일 사천, 그래서 뭐
공천 사천을 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댓글팀 그냥 던지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더라도 끌어내리겠다라는 집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백서도 출간되고 결국은 총선 백서가 나오면 한동훈 책임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한동훈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한 전 위원장을 회부를 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한동훈이가 지난 총선에서 책임론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책임론을 당 윤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버리면 왜? 당 윤리위원회는 현재 친윤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징계 1개월, 2개월 이렇게 때려버리면 한동훈이는 당대표가 되자마자 그래서 총선 백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응? 수정해갖고. 응?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론이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친윤계 의원들이 많잖아요. 국힘당의 당론이 한동훈의 책임론에 기우는 쪽으로 쏠리는 걸로 사실상 이번 총선 전에 어떻게든지 해보고 안 되면 한동훈이가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그래서 징계 수위에 따라서 당대표직을 날려버리려고. 그 다음에 아니면 한동훈이가 당대표를 하더라도 친윤이 주거 흔들 수가 있죠. 아마 그 다음에 최후의 방법은 뭐다? 한동훈 특검법을 윤석열이가 거부하지 않는 거. 한동훈은 당대표 오래 못합니다. 그쵸? 쟤네들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은 한동훈 특검법 윤석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거. 그거는 그냥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힘당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국힘당 분당대회가 더 어울리는 말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론조성팀이라고 하면서 장해찬이가 깠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댓글 공작이라고 얘기하죠. 원세훈이 댓글 공작해갖고 징역 4년 살았어요. 박근혜 측에서.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때문에 징역 2년 살았어요. 그럼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댓글 공작 한다는 자체가 한동훈은 걸리면 징역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쵸? 한동훈이 이 댓글팀 사건이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한동훈이는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댓글은 구속이다. 왜? 전에 있었던 원세훈의 재판, 김경수 지사의 재판, 얘는 그래서 장해찬이나 얘네들이 암수를 던진 게 댓글팀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건희가 어떤 애인데 설마 제가 댓글팀 운영을 한 위원장님한테 썼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이 이상하지 않았어? 응? 말 이상하지 않았냐고. 쓸데없이 안 써도 되는 말을 굳이 댓글팀이다.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그 말을 하겠냐고. 이거는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결국 뭐 2중 3중 작전을 하는 거지. 너 당대표 돼도 결국 너 오래 못 버틸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내재돼 있는 겁니다. 지켜보세요.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지금 저 윤석열 탄핵 청문회가 여러분들 이제 잡혔죠. 26일 날. 그래갖고 지금 국힘당이 이제 뭐 이거는 위법이다.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뭐 권한쟁의 심판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 애들이 참 멍청한 게 있어요. 반대 청문회를 올리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탄핵 청문회도 해주고 반대 청문회도 해주겠다. 그냥 반대 청문회도 민주당에겐 땡큐입니다. 응? 안 그래요? 민주당은 땡큐예요. 탄핵 반대 청문회를 해도 결국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는 겁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반대 청문회도 해줄게. 이렇게 멍청해요.
응? 엄청 멍청하죠. 찬성 청문회든 반성 청문회든 반대 청문회든 민주당 그냥 땡큐예요. 윤석열 탄핵에 관해서 국회에서 많이 나오면 바로 다들 병신 같은 소리만 하고 지네끼리도 반대를 한다. 주가 조작범 대한민국이 휘둘렀다. 헛소리를 합니다. 민주당은 반대 청문회도 얼마든지 들어주겠다.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조중동의 여러분들 기류를 알려드릴게요. 조중동은 이미 끝났어요. 제가 보면 조중동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기대, 윤석열에 대한 이제 집권, 이미 총선 이후를 아예 포기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 조중동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1년 임기 단축, 1년 임기 단축에 4년 중임제 개헌입니다. 이것만이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조중동의 목적은 뭐죠? 보수 재주권이에요. 조중동의 목적은 보수 재주권인데,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하거나 대한민국에서 다시 헌재까지 넘어가면서 국정 공백이 생기는 순간 사실상 보수 재주권은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보수 재주권은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중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조중동도 윤석열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써주지 않잖아요. 응?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이걸 받아줘야만 국힘당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통령 경선 후보하면서 뭐 오세발이가 나오고 한동훈이가 나오고 홍준표가 나오고 어떤 새로운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면서 새로운 보수를 꾸릴 수 있는데, 윤석열이 끝까지 임기를 채우면서 윤석열이가 버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어게인 2016이 되는 거죠. 응? 어게인 20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결단을 내려서 국힘당 수도권 의원들이랑 올해는 못하겠죠. 만약에 올해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올해 윤석열에게 결단 내려라 사퇴 요구가 못하겠죠. 내년 이맘때나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 요구를 하면서 결단을 내릴 수 있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안을 밀어붙여갖고 헌재로 만약에 탄핵안이 넘어가면 아마 윤석열이는 장구하지 않고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면시켜달라는 딜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저 방법은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가 실질적으로 권력자이기보다도 김건희가 권력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 제가 볼 때는 권력을 놓는 순간 죽는 거는 김건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든지 버티는 어떤 그런 제스처도 있을 수 있고, 이 싸움은 국힘당은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든 한동훈이가 떨어지면 오래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결판이 난다고 얘기하냐면, 윤석열의 정상적인 임기는 2027년 5월 9일이에요.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 윤석열의 정상적인 임기는 2027년 5월 9일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1년 먼저 한다 그러면 2026년 5월 9일이 돼요. 그쵸? 지방선거가 언제예요? 2026년 6월 3일이에요. 그렇잖아. 2020년 6월 3일이잖아. 응? 왜 저는 국힘당이나 보수지정에서 윤석열 조기 어떤 결단을 저쪽에서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제 말이 일리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이가 퇴임을 하지 않고 이대로 만약에 2026년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 또는
또 최혜병 사건이나 여러 가지 진실들이 김건희가 나대고 그러면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이런 지지율 갖고 지방선거를 치르면 치루나 마나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윤석열에 대한 민심이 이렇게 나쁜데 다음 지방선거 2026년 선거 이건 치루나 마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1년도 채 안 달아서 9개월 후에 뭐가 열립니까? 대선이에요. 얘네들은 거기까지 보는 거죠. 이렇게 나가다가는 지방선거 하나마나 대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거가 뭐예요? 대선이죠. 대선도 이길 가능성 없고 그래 뭐 국회의원들이니까 나는 뭐 대선 나갈 사람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국힘당이 왜 제가 반란 일으킬 확률이 100%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총선이 2028년 4월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 해에 바로 대선이에요. 총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보나마나 대패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갖고 권력이 가장 셀 때 여기저기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새로운 개혁을 하고 막 하면 국민들의 기대치가 한참 높았을 때 2027년 윤석열이 끝까지 버텨갖고 만약에 임기를 채우고 2027년 5월에 퇴임을 하면 그때 대선을 치러갖고 완전 그 전에 지방선거 민주당이 이겨 대통령 선거 이제 맞닥뜨리면 민주당이 이겨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 교체를 성공하는 순간 그 다음에 2028년에 총선입니다. 아마 지금보다도 200석 더 나올걸요? 얘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이거예요. 2023년 총선이 결국은 2026년 지방선거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쵸?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갖고 지방선거, 대선, 총선으로 간다? 천만의 말씀이죠. 못 가니까 조기 퇴진 4년 중임제 개헌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 윤석열의 어떤 실책과 어떤 조기 퇴진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민주당도 그걸 받아들이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이미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국힘당은 새롭게 오세발이가 됐든 한동훈이가 됐든 홍준표가 됐든 윤석열과 차별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석열만 결단을 해서 조기 퇴진을 해주고 4년 중임제를 받아들여 준다 그러면 새로운 4년 중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역사 속으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은 윤석열이가 마지막 되는 것이고 새로운 4년 중임제 대통령은 여야가 붙어갖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조중동도 윤석열의 결단을 바라는 거죠.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2024년이에요. 올해 금방 갑니다. 그럼 내년 2025년 이맘때쯤 된다고 생각해봐요. 내년 이맘때쯤 이제 8월로 넘어갈 때면 벌써 여기저기서 나 출마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직 꾸리고 있고 연말 딱 되고 이제 하면 이제 지방선거에 윤곽이 드러나고 내년 초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3월 정도 되면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때까지 윤석열이가 지지율을 40%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는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했던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내년부터는 전체가 지방선거 체제예요. 내년부터는 전체가 지방선거 체제. 그러면 그 후는 대통령 체제.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대선 체제. 대선 끝나자마자 총선 체제예요. 응? 그래갖고 제가 보면 결국은 국힘당이 지방선거 깨지는 왜? 자기 배지랑 지방선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대선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윤석열 갖고 대선 윤석열이 5년 동안 임기 다 채우고 2027년 5월 13일까지 임기 채우면 당연히 민주당이 정권 잡겠죠.
그쵸? 민주당이 당연히 정권 잡겠죠. 그 정도 분위기가 되면. 그러면 2028년 민주당 정권 2년 차에 총선 저쪽이 승리의 가망성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국힘당이나 조중동에서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4년 중임제 개헌 논의 시작할 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요. 비록 우리가 윤석열에게 배신을 당하고 참 뼈아픈 대선 패배를 했지만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말기에도 40%가 넘는, 윤석열은요 3년 내내 레임덕 대통령이에요. 자기 단 한 번도 자기가 대선에서 얻은 지지율보다 이상 한두 달, 취임하고 한두 달 빼고는 자기가 대선에서 득표한 표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보인 적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여기저기서 이제 조중동이나 이제 시사 프로그램, 정치 대담, 무슨 토론, 본격적으로 이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가 이제 정면으로 나와서 이제 저쪽은 분당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국힘당은 분당대회를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여론을 끌어올릴 겁니다. 이종호의 녹취록이 까지면 까질수록 최혜병 사건의 핵심적은 대통령실의 개입, 대통령실의 개입은 곧 탄핵이라는 어떤 그 이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계속 무언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JTBC나 TV조선에서 앞장서서 김건희, 이종호 녹취록, 그 다음에 그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스스로 이 사건은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명백하고 대통령이 직권 남용을 하고 이건 탄핵 사유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결단을 지금 촉구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그건 꼭 핵심적인 거 뭐냐면, 그런데 쟤네들은 이제 집권 3년 차밖에 안 됐잖아요. 윤석열이. 쟤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한동훈이가 당대표 된다 그래갖고 마치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미래 권력에게 이제 전부 국힘당이 줄서고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은 레임덕에 빠져서 사실상 모든 권력을 못 쓸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정권은요 검사 정권이에요. 우리가 윤석열과 싸운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윤석열을 탄핵시키거나 윤석열이를 끌어내려야만 검사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을 입으로는 외치지만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정권을 만든 것도 검사들의 특권의식과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쿠데타였고, 결국 윤석열이 무너진다는 것은 검사 정권이 붕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윤석열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과 함께 있는 현재 이 검사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올해 안에 정광석화 같이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를 하고 검사들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놔야지 결국은 검사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검사들의 쿠데타에들에 의해서 후배들은 죽쓰는 거. 검사들이 정관 예우를 받거나 검사들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것은 결국은 수사권이거든요. 수사권을 박탈되는 순간 한쪽 날개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 날개 갖고 날지를 못해요. 그냥 검사들은 수사한 거에 대한 분석과 결국은 공소유지, 기소청과 공소청이 또 나눠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원석은 쇼하는 거, 이원석은 탄핵이 아니라 이원석이는 지금 사실상 쇼하는 거고요. 괜히 저런 연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윤석열, 김건희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윤석열, 김건희를 만든 이 검찰 쿠데타 세력들, 아직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잡고 있는 윤석열 사단, 이 카르텔을 반드시 박살내놔야지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것이다. 윤석열만 하나 끌어내려갖고 끝나는 게 아니다. 윤석열과 함께 검찰 개혁, 검찰을 박살내놔야 된다. 검찰의 우두머리는 아직도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은 쿠데타 세력들이 서로 권력 찾겠다고, 권력 갖겠다고 지금 싸우는 꼴이에요. 한동훈 의원을 박정희이 쿠데타 세력에 비유하면 뭐 김종필이나 그런 그게 딱 맞겠네요. 그 당시에 박정희와 김종필 나이 차이를 보면 박정희가 쿠데타의 주범이었고 그 밑에서 실무를 했던 김종필, 이런 애들이 나중에 중앙정보부장하고 막 이런 짓거리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박정희 5.16 쿠데타의 버금가는, 그래서 결국은 김종필과 나중에 박정희도 사이가 서먹해지거든요. 그런 사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보면. 검수완박이 그런 말은 쓰지 마시고, 원래 검사들은 법률가예요, 법률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좀 바꿔야 되는 게, 자꾸 검사들은 펜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검사들은 법률가예요. 자꾸 검찰의 칼날 이렇게 하면요, 검사들이 무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사들이 칼을 드는 게 아니라 펜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의 검찰 정상화법은, 검찰이 왜 칼을 듭니까? 안 그래요? 검사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률가예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수사하는 동안 인권 침해는 없었나, 위법성은 없었나, 꼼꼼히 법률가로서 조사를 한 다음에, 아, 이거는 기소가 타당하다, 그래서 이거는 공소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꾸 검찰의 칼자루, 검찰의 칼날, 검사들이 무슨 무사예요? 사무라이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응?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